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수교 60주년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광복절이지만 80주년을 맞이한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한일 양국은 공식 수교 후 60년간 문화와 민간 차원의 교류를 이어왔지만 위안부 강제동원과 독도 문제 등 역사 분야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전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이신 최봉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일관계법 역사를 연구하시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개별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 그리고 한일 관계의 방향성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두 분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구체적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두 나라가 정말 여행 가는 규모만 봐도요. 이거는 뭐 어느 나라보다 긴밀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독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만 오면 전혀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좁혀지는 듯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이렇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김창록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그 역사 인식의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아직까지도 한일 간에 존재합니다. 그걸 인식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인식의 가장 명확한 차이점은 이제 35년 동안의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일본은 여전히 그것을 합법 지배라고 보고 있고 대한민국은 명확하게 불법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에서 다시 의견 대립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봉태 변호사님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그 1965년도에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할 때 이게 그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을 정리하지 못했던 그 후유증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창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민 지배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이 한쪽에서는 이게 합법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봉합이 되었다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한국이 그 후에 65년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 굉장히 이렇게 성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이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적 투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일본에서 이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대처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구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본에서 나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역사 갈등이 이제 계속 지속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65년 당시에 그 한계를 지금 60년이 올해가 한일협정 60주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어떤 법리적인 발전이 있는지 그 도달점을 서로 비교해서 미루된 과제에 대해서는 일본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이 문제를 늦었지만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지 역사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주요 자리에 임명이 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임명이 되고 난 뒤에 친일 반민족적인 주장을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 거침없이 정말 제기됐다고 볼 수 있는데 비상계엄 조기 대선 거쳐가지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번에는 최봉태 변호사님 먼저 말씀 주시죠.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대란을 일으켰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뭐 계엄도 지금 그 불법적인 계엄을 했습니다만은 이 역사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역사 쿠데타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그 정권에 대해 가지고 국회에서 최초로 이렇게 탄핵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했던 그룹이 우리 일제 피해자 그룹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 이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갖다 무시하기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또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은 최우선적으로 이 헌법이 파괴되었던 부분 그리고 역사 쿠데타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 법치주의적인 그런 해법을 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 쿠데타를 갖다가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 부분에 있어서의 내란 청산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의 해야 할 작업 중에서 최우선 작업이 이런 그 역사의 부분에 있어서의 내란 청산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창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였느냐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이제 내란 청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출범에서부터 그리고 3년 동안 이 집권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짚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3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 과연 뭔가? 저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허물어뜨린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그전까지 명확하게 확립해왔던 역사인식, 그것을 근저에서부터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시스템 자체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역할을 이재명 정부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하고 회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담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상당히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매우 중요한 관계고 가장 가까운 나라와의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호 진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 기간을 통해서 허물어진 역사인식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원칙을 짚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에 걸쳐서 확립해온 35년간의 일제 한반도 지배는 불법 강점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재명 정부는 그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그 문제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메시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 어떤 메시지 혹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가 지금 한일협정 체결 그 60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시바 그 총리를 만났을 때는 이게 그 원래 걸맞는 메시지를 내는과 동시에 굉장히 이게 지금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를 해가지고 일본을 끌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65년 당시에 역사인식이 제대로 일치를 못 봤던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이후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과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과물들을 서로 간에 이제 존중을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그 성과물과 약속을 일단 서로 지키자는 부분을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의 사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과물들이 있습니다. 판결들도 있고 하니까 그 판결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미루던 과제를 우리가 원래 좀 해결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는. 다행스러운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자 하는 그런 기본 원칙은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총론에 언급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강론과 관련되어 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 해결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론적 차원에서 그 해법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견인해 낸 역할을 우리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는 여러 가지 일본의 입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강한 입장은 우리는 위안부란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던 시절부터 강제는 아니었다는 쪽으로 갔다가 또 없었다는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23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상태로 손배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했다는 것까지는 알려졌는데 승소한 이후에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도 정리를 좀 해주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문제는 최 변호사님이 좀 해주시죠. 2021년하고 2023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판결이 지금 났거든요. 근데 지금 2015년에 소위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외교 당국 간의 협의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할 때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재판을 한국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2015년 합의 당시에 재판에 계류되었던 피해자들의 그 부분이 이제 그 후에 판결이 날 텐데 그러면 2015년도 합의를 하고 난 뒤에는 판결이 나게 되면 그 판결을 존중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2015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15년 합의를 할 때 지금 계류 중인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체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걸 해서 막았어야 됐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사법적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걸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2015년 합의를 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위에 나오는 사법적 판결이 이게 있었으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과 일본이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2015년 이후에 이 사법적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무시하고 있어서 새로운 갈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이라도 저는 한국과 일본이 그 2015년 약속도 존중하면서 이 지금 그 위에 발생되었던 이런 사법 판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문제 해결을 지금이라도 해야 하고 가능하면 원래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까지 진행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맨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 1991년이죠.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때부터 따지면 지금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30년간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한국 법원이 2021년과 2023년에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게 한국 법원이 그냥 단기간에 그와 같은 판결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30년간의 역사의 축적이 그런 형식으로 드러났다.
근데 일본 정부는 그 재판 자체를 전면 부정해 왔습니다. 지금 그 판결이 난 상태에서 판결이 났으면 그리고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안 하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죠. 판결은 판결대로 이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본인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생존자 할머니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의 이 피해자들의 요구는 무엇이고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는 우리 최 변호사님 아까 잠깐 짧게 말씀 주셨는데 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구체적인 요구 어떤 겁니까? 분류를 하면 세 가지죠. 사실 인정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에 의해 가지고 끌려갔다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사실 인정을 하라는 것이고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해서 그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서 이런 일들이 되풀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일관되게 피해자들이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93년도 8월 달에 그 지금 소위 그 고노다마를 통해 가지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겠다고 지금 자기들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강제로 의해 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시는 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을 하고 그에 걸맞는 구제 조치를 생각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이게 역사 개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지금 제대로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지키고 발전시켰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텐데 그걸 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갈등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계속 견인해 나가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지금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정권에서는 일본의 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또 다시 전면적으로 무시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 반복된 이유는 정말 정치의 문제라서 그런 겁니까? 그 역사 인식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 방금 최공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고노다마가 나왔던 1993년 그리고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해서 사죄 반성한 무라야마 다마가 나왔던 1995년 그때가 일본의 역사 인식이 가장 진전된 때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사회 내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발에 터잡아서 등장한 정권이 이제 아베 정권입니다. 아베 정권 1차, 2차 내각이 있습니다만 특히 2차 내각, 2012년에 출범한 2차 내각 이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매우 설득력이 없습니다. 2015년에 한일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 한일 합의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좌절시키거나 라는 활동에 일본이 실로 거국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리, 그다음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일본 총리가 키시다 총리 때였습니다만 아르헨티나에 가서 소녀상을 만일 설치를 하면 ODA를 깎아버리겠다라고까지 협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소녀상이라는 것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상징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조그마한 동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일본이 거국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스스로 인정했던 사실이나 법적인 의미에 대해서까지 전면 부정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나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도의 대일본에 대한 어떤 정책, 일본에 대한 요구 보다 더 강한 요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정도 요구는 해야 할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조금 약하게라도 펼치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피해자 문제를 푸는 해법은 저는 두 가지로 지금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은 서로 지키자. 약속은 존중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은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들은 한국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피해자 구제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형태로 해서 기본 원칙을 세운다면은 저는 이 피해자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최 변호사님 갖고 계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김 교수님 보충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보여줬던 태도, 정책으로부터는 더 나가야 됩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와 합의했던 2015년의 합의라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TF를 출범을 시켰고요. 그 TF에서 그 합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015 합의라는 것이 진정한 해결은 될 수 없지만 정부로서는 일본에 대해서 추가적인 합의를 요구하지 않겠다. 일본 스스로가 바뀌기를 기다리겠다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 진정한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한국 정부가 맡아줘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공과 관련돼서 조금 보충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 사이에서 기존의 약속은 지켜야 되지만은 지금 이 판결이 나는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법적 구제를 하는 것은 2015년 합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거든요. 오히려 2015년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 그러면은 그 후에 나온 판결을 얻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에도 늦었지만은 협의를 요청을 하고, 만약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2011년 8월 30일 날 일본 정부하고 사이에서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서 서로 해석을 달리할 경우에는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는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하지 않는 것 부작위가 위헌 결정이 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법부에서도 피해자들이 청구권이라든지 구제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법리적으로 봐서 이게 지금 일본 정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강하게 법리적으로 어느 말이 맞는지를 가려보는 절차를 거치자고 강하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저는 법적 구제의 길은 열린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